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과정과 절차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과정에서 OECD 의사수 통계를 절대적 진리처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지역병원의 산부인과 병동을 폐쇄한 후 산모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안에서 출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후 약 1년 9개월 동안 19명의 산모가 차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스웨덴은 일반의 진료를 7일, 전문의 진료는 90일 이내 가능토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입니다. 스웨덴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무려 4.3명,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입니다. 어느 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인지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도나베디오는 구조 과정 결과라는 의료의 질 평가 방법을 확립했습니다. 구조에 해당하는 병원의 의사 수보다 환자가 얼마나 빨리 진료를 받는지 그 과정이 더 중요하고 치료 결과는 가장 중요합니다.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적지만 환자 대기 시간이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소아과 오픈런 등 일부 문제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과 절차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숫자가 정답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치주의 관점에서 정부가 2024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뉴스위크지는 해마다 월드 베스트 하스피탈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2024년 올해는 250개의 병원 중 우리나라가 무려 17개의 병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병원들은 주로 수도권의 민간 사립대학 병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66년, 1958년 아시아 최고 시설의 병원, 우리나라 최대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소위 의료개혁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난 66년 동안 이름도 없던 병원들을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으로 길러낸 의사들이 개혁의 대상인가? 아니면 같은 기간 국내 최대 규모 아시아 최고 시설의 병원을 이처럼 전락시킨 보건복지부가 개혁의 대상인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될 보건복지부는 열심히 교육과 연구,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사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국민에게 낙인 찍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단체 사직 후에 전공의들이 공화국민으로서의 국민적 덕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또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위배됐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세계의사회 윤리지침을 위배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조 공화국 프랑스의 의사들도 파업을 합니다. 프랑스의 의사를 넘어 유럽의 의사들도 파업을 합니다. 1948년 제네바 선언을 통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전 세계에 알린 세계의사회는 한국 정부를 향해 의료계를 향한 강압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세계의사회장은 의사들의 단체 행동은 기본 권리고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 원조 공화국에는 없는 가상의 윤리, 히포크라테스 정신에는 없는 가상의 윤리를 만들어 그것을 휘두르는 것은 전근대적입니다. 당연히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하여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매우 큰 의뢰를 낳게 합니다. 경찰은 의협 법률 지원을 했다고 10시간 넘게 변호사를 조사했습니다. 대한변협에서는 이에 대해서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임원들이 시위 집회를 하여 비판했습니다. 대한변협이 의협을 지지하려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변협은 우리나라 법치주의 위기를 걱정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들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넘어 검사가 기소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하겠다라고 겁박했습니다.
조국 전 교수가 고발되었을 당시 교육부 차관, 행정부 고위관리인 교육부 차관이 조 교수가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교수 자격을 박탈하겠다, 이런 발언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 한덕수 총리께서는 의료위기를 전공의에게 전가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삼성전자의 경영위기가 왔는데 경영진이 그 책임을 6개월 전 사직한 인턴 사원에게 돌린다면 그것은 매우 이상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3월 8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3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 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현 의료위기의 근원은 의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인 전공의들에게 주당 최대 88시간을 일하게 만들어 대학병원을 운영케 한 의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공의들에게 현 의료 위기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야만적 모습입니다. 의대 증원의 합리적 근거를 만들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또한 민주정부라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투명한 논의를 통하여 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4월 1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였다. 따라서 의료계가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 과학이란 이름은 쉽게 남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과학적 사회주의란 용어일 것입니다. 과학적 사회주의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6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6개의 데이터의 평균을 낸다고 파란 막대만을 선택해 평균을 낸다면 그것은 과학적 평균이 아니라 주술적 평균입니다. 오영인 등은 2020년 연구를 통해서 시나리오에 따라 2035년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적게는 781명의 공급과잉, 많게는 15,866명의 의사 공급과잉이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의 쉬플러 교수는 2018년 OECD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2030년 3,821명의 의사 공급 과잉이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이 두 연구의 결론만을 평균해서 우리나라는 2035년 약 1만 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된다. 그리고 이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꼼꼼히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정부는 동의할 수가 있을까요? 요컨대 정부는 의사 공급이 과잉된다는 연구들은 빼버리고 선택적으로 자료를 골라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런 주술적 방법을 사용한 정부는 마치 입증 책임을 전환하듯이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학적 근거서로 내는 새 보고서입니다. 새 보고서 어디에도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새 보고서의 저자들조차 자신들의 보고서를 2,000명 증원의 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의료계 단일화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통상적으로 의료계를 대표하는 곳이라면 의사협회, 의학회, 개원의협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회 등이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 사태 초기부터 일관된 단일한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물론 대한병원협회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사용자 단체입니다. 이런 의견들을 조율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의 일은 하지 않고 마치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자 총연합회에 단일한 의견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국민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증원 규모를 비밀로 한 채 논의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논의를 한 게 아닙니다. 필자도 저도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규모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의 결정문에서도 2,000명이라는 숫자는 2월 6일 조기용 장관이 발표 직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로 의료계를 나쁜 집단으로 낙인 찍은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초석은 투명성과 정보 공개입니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에서 의대 정원을 논의합니다. 이들의 토의 내용은 인터넷에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반면 조규영 장관은 고정심 의원들에게 미리 회의 자료도 주지 않고 1시간 만에 2,000명 증원이 의결되었다고 회의를 끝내고 발표했습니다.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는 누가 회의에 참석했는지도 알 수 없고 무슨 근거로 배정했는지도 알 수 없고 회의록도 없습니다. 이게 정부의 배정 결과입니다. 배정된 모든 학교들이 0으로 끝나는데 유독 강원대 의대만 132명 2로 끝납니다. 이것은 2,000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꽤 맞춰 배정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최근 정부는 추석에 문 여는 동네 의원을 강제 지정해야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한 개원이가 만약 직원이 추석 근무를 거부할 경우 강제 출근과 근로가 가능한 것인가? 라는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대구 중부보건소는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의원이 연휴에 운영하더라도 직원의 출근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답변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행정명령을 남발했습니다. 2월 7일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동하고 한참 뒤인 6월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근거 조항은 의료법 제59조의 지도와 명령 조항입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의문이 제기됩니다. 첫째, 추상적, 일반적 법률 조항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사직과 같은 근본적인 직업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지 지극히 의문입니다. 추석 때 일시적으로 강제 근로를 시키는 것보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퇴직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속적으로 강제 근로를 시키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일반 진료에 비해 응급진료는 훨씬 더 긴박하며 공익성의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직원들을 강제 근로시킬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59조 1항에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정일 것입니다. 둘째, 수련받는 전공의들의 사직 때문에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수는 2022년 현재 10만 개가 넘습니다. 이 중 단 221개의 병원이 그 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전공의들이 사직한다고 해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6개월 지난 후의 위기는 전공의 사직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학병원이 전문의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셋째, 정부가 거의 4개월 동안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유지한 것은 강제 노동을 강요한 것이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행정입니다.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수련기관이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공문을 전송한 바 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을 중세에 장원에 예속된 농노로 만들어 놓고 전공의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식량을 주지 않은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인권 유린입니다. 넷째, 보건복지부는 무차별적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되지도 않은 인턴 예정자나 레지던트 예정자들의 권리도 침해했습니다. 전공의와 수련병원 간의 근로관계는 다소 복잡합니다. 아래와 같이 7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형 1과 유형 1부터 유형 4는 아직 수련을 시작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제 수련을 시작하는 경우로서 수련 관계가 시작되는 3월 1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아예 근로관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인턴과 신규 레지던트에 대해서까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적용했습니다. 고등교육법에는 소위 4년 예고제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의과대학 입학을 위한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은 이미 1년 10개월 전인 2023년 4월에 이미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뒤집어
불과 9개월 전인 2024년도 5월에 번복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학 입학 정원은 2년 전에 결정해야 하는 만큼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됐다며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필요하면 법을 들이대고 필요하면 법을 쉽게 뒤집습니다.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의견을 받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4년 예고제의 틀 안에서 의대 정원을 정하는 것이 고등교육법령에 부합한 행정입니다. 교육 파행을 걱정한 여러 대학에서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부결되자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 따르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겁박했습니다. 해서 최인호 거점국립대학교 교수연합회 상임회장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학내 민주주의와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다. 교육부 장관의 지도 감독권과 총장의 교무 통할권이 위헌적 방식으로 남용되고 있다. 의학교육은 여러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해부학 등 11개 기초의과학 실습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둘째, 내과, 외과 등 무려 25개 전문 과목을 공부해야 합니다. 내과 안에서도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등 9개의 분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환자가 심장내과는 공부하고 호흡기내과는 공부하지 않은 의사, 소화기내과는 공부하지 않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진료실이나 수술실에서의 도제식 교육으로 대형 강의실에서의 강의가 불가능합니다. 넷째, 임상실습과 졸업 후 교육이 중요하며 병원의 병상과 환자가 충분해야 수련이 가능합니다. 배장원 전 충북의대 교수는 임상실습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충북대 의대는 현재 100명이 병상 800개가 있는 충북대 병원에서 실습을 합니다. 그런데 4배로 증원이 되면 산술적으로 3,200병상이 필요한데 이것은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아산병원의 병상보다 더 큰 병상이 필요하다. 설령 인력과 시설을 확보해도 지역 인구를 따졌을 때 입원할 환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립대 의대에서 1,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말합니다. 의대 교수를 공장 증설로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공산품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24학년도 2학기가 시작된 지금까지 휴학 승인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면 집단 휴학을 불허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학교육은 본인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교육부는 대학교육을 선택할 국민의 권리를 마치 왕조 국가에서의 식민으로서의 의무 비슷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수업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의과대학생이 진급한다는 것은 의학교육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파괴행위입니다. 그것은 환자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놀랍게도 교육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은 의학교육의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카톨릭 의과대학은 재학생들에게 여러 공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도한 사설입니다. 수업 안 들어도 시험 치면 진급, 끝없는 땜질 처방의 귀결을. 교육부는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담당해온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온갖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의평원 겁박, 동네 의사도 교수로, 이게 의대 선진화입니다. 결국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써온 모든 것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과대 학생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권력적 행정의 수단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출발은 의과대학 정원을 4년 예고제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여 교육부에 통보한 위법한 절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 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상 최초로 건강보험료를 2년 연속 동결했습니다. 재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정부의 얘기는 화려한 말잔치일 뿐 진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전문의 중심 병원은 도대체 뭔가 의료계도 학계도 혼란스럽습니다. 전공의는 교수들과 함께 진료뿐 아니라 의학 연구를 병행하며 우리나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뉴스위크 월드 베스트 하스피탈에 선정된 17개의 우리나라 병원들은 교육, 진료 연구를 모두 열심히 한 병원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전문의 중심 병원에는
연구 위기 극복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인식조차 없습니다. 전공의들이 사직 후 교수들에게 업무가 가중되어 쓰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쓰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의사가 환자를 버린 것처럼 망상적 사실에 기초해 대책을 논의하면 실효성이 있을 리 없습니다. 응급의료의 위기는 단지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 진료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응급실이든 병동이든 밤새워 대기하며 환자 진료를 하는 영역에서는 충분한 의료진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선의로 움직이던 의료 시스템을 돈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자 해지입니다.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는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증 응급의료의 문제를 시장 실패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시장 실패는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건보수권은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필수 의료 파탄이 왜 시장 실패인지요? 권준혁 미국 클리블랜드 병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 이식 비용은 한국이 미국의 16분의 1 수준이다. 그런데 1년 후 생존율은 한국이 더 높다.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 의료의 파탄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명백히 정보 실패입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여러 가지 저항에 대해 여러 경제신문의 논조는 매우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두리 양식장 같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시장 실패의 문제는 아예 외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의 내셔널 서비스에 근무했던 박현미 전 제영 한인회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 돈으로 만드는데 맨 끝에 가서는 모노폴리 인슈런스 시스템에 딱 갇혀 있어요. 프라이빗 하스피탈의 모든 리스크는 운영하는 사람이 지는데 리스크를 하나도 안 지고 가격만 딱 정해준 정부가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뭐가 잘못되면 정부 탓을 하거든요. 한국도 똑같은데 탓은 의사들에게 가는 게 전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한국 의사들이 너무 미움을 받아서 불쌍해요. 영국에서 우리는 되게 사랑받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영국 의료체계의 운영 원리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은 무료로 내셔널 서비스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국민은 진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서야 합니다. 셋째, 일반인가 병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 환자는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넷째,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본인 부담으로 민간 의료를 이용합니다. 다섯째, 영국의 의사들은 내셔널 서비스에 강제로 동원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독립적인 민간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소금 민주주의 의료체계는 대체로 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자신의 쉬는 시간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표에서 대부분의 나라는 빨간색입니다. 피지션 듀얼 프랙티스를 인정하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인정되지 않는 극소수의 나라에 해당합니다. 피지션 듀얼 프랙티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적 의료와 독립적인 민간 의료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의사와 민간 의료기관을 강제로 공공의료인 국민건강보험에 편입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진료 수가는 계약의 외피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강제로 결정합니다. 과거 미국에서는 의료사고 배상액이 급증하자 병원은 진료비를 올려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진료비를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사들은 필수 의료를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필수 의료의 파탄은 의료체계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3년 한국과 영국의 OECD 보건 통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대기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서 2018년 기간 동안 영국에서 의료 중과실 치사죄로 기소된 의사는 한 해 평균 1.2명, 유죄 판결받은 의사는 한 해 평균 0.7명에 불과합니다. 일반 과실료는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영국은 내셔널 서비스 진료라다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상을 합니다. 또한 내셔널 서비스 진료라는 의사에게는 연금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공공의료와 공공의료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낙수의사를 만들어 이들이 필수의료에 헌신하게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위기는 유한기한 강제 지정제와 강제 수가 그리고 현재 사법 시스템 아래에서 위험도는 매우 높은데
보상은 적고 삶의 질도 평생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근원적인 대책입니다. 이상 준비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